예,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좀 전에 보여드린 작품은 이제 김아타 선생님의 작품, 오늘 이제 후반부에 다룰 작가입니다. 지금 21세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데, 보셨다시피 이 사람은 사진가로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거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출품 작품입니다. 그래서 얼음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출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96시간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찍은 거죠. 나중에 그 찍은 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4분짜리 작품으로 만든 게 이건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96시간 동안에 얼음 신전 지어놓은 게 어떻게 이제 사라져가는지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양반은 사라짐의 미학이라고 그럽니다. 사라짐의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그리스 신전에 2000년, 3000년 된 그리스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잖아요. 그 2500년의 역사를 96시간으로 돌려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의 사라짐의 미학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이제 그러한 사진 철학의 밑바탕에는 한국적인 상상력이 있어요. 한국적인 존재론이 있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은 나름의 독특한 미학이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영상문화 시대와 이제 통합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2009년 이제 국제 학술 포럼 이미지 앤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국제 학술 포럼이 연세대 미디어 아트 연구소하고 한국기호학회 주최로 열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논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텍스트로 제공해 드렸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반부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후반부에 바로 이 이론적인 것을 실제 예술 작품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건 제가 이제 김아타를 이제 들은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영문 제목은 The Era of Visual Culture and Communicative Imagination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매체 시대, 미디어 시대라고 그러죠. 미디어 시대가 여는 영상문화. 그래서 영상문화 시대에 이제 인간마저도 새롭게 규정을 해서 이제 인간은 시각적 인간이다. 라고 그래요. 시각적 인간이다.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규정이 우리의 전통적인 규정을 따른다면 사이존재다. 그래서 그 사이존재의 이제 관계론적인 소통.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영상문화의 이 관계론적인 소통이 새로운 의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둘이 이제 1번, 2번이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사이존재의 관계론적인 소통에서 끄집어내는 상상력을 이제 한알적 상상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래 아자가 하는 게 이게 PPT에서 잡히질 않네요. 그러니까 한알적 상상력.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상상력이 한알적 상상력이다. 지금 이제 앞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매체의 시대가 여는 영상문화에는 어떤 상상력이냐?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상상력. 우리 시대가 사는 데는 이제 기술적 상상력이 판을 치는데, 우리의 한국적인 상상력은 뭐냐? 그건 한알적 상상력이다. 그래서 그 한알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김아타의 치유와 소통의 미학을, 바로 한알적 상상력을 바탕에 깐 그런 치유와 소통의 미학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이제 통합적 인간,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까 한 쓰고 갈로 네모체에 아래 아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래 아자가 들어간 게 여기서 PPT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래 아자. 아래 아자로 찍은 거예요. 알을 아래 아자로 찍은 거. 그 알자가 여기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모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고요. 제가 김하타 선생님하고는 그 양반하고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뜻으로 통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 책 지구촌 시대와 문화 콘텐츠라는 책에 김하타 선생님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한국문화 20세기 한국문화의 르네상스 해가지고 그분을 다뤘는데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그 책에다 실으려고 그 양반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이메일로 보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고 거기에 선생님의 사진 철학을 소개했는데 작품 몇 개를 실을 수 있는 허가를 해달라라고.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없이 책으로 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제 그 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지 저한테 김하타 선생님이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메일이 스팸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자기가 모르는 사람 거는 다 스팸 처리가 돼가지고 선생님 거를 미처 얘기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누구 제3자를 통해서 김하타 선생이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자기 사진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논문 스타일을 써가지고 그걸 책에다 실었다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을 그때 이제 만나게 돼서 그게 인연이 돼서 외대에도 이제 2010년에 제가 특별 강연을 초대해서 외대에서 와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다를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 논문을 그 양반이 보고 나서 그야말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훌륭한 평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양반은 이제 한알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상상력 속에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치유와 소통의 미학이라고 한 그것에 이제 그 양반을 감탄을 했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그 양반은 요즘은 이제 드로잉 오브 네이처라고 해가지고 자연의 그림.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리는 그림을 나름대로 자기 작품의 소재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메일로 자기가 그 작품 몇 개를 전 세계에 캠퍼스를 설치했는데 그 자연이 그리도록 내버려둬가지고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파주에서 작품을 하는 중이라고 한번 와서 보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서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저도 연락을 제가 못 하다 보니까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어쨌든 그래서 자연의 그림 그 이전의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제 대충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선 이제 매체의 시대가 여는 영상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태까지는 철학자들이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의 종말이라는 말을 해야 될 정도죠. 하이데거는 이미 서양 철학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시대에 들어서서 제가 가끔씩 얘기한 마샬 맥루한도 바로 철학은 지금까지의 철학은 구텐베르그 은하계 시대의 철학이다 이거예요. 그때의 미디어는 뭐였느냐? 인쇄문화였던 거예요. 인쇄문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 정신을 개념으로 잡는다. 개념. 이게 뭐예요? 책이 모든 시대의 어떤 때 바로 책에서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개념으로 잡는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구텐베르그 은하계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맥루안이 구텐베르그 은하계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철학의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쇄문화 시대가 종말이 되고 지금은 뭐냐? 전자문화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이미 서양 철학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맥루안이 하이데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맥루안이 자기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사상을 보면은 하이데거 영향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한다. 미디어가 세계관을 정립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이데거가 기술이 세계관을 정립한다. 기술이 현실을 정립한다. 그 얘기를 기술을 미디어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얘기한 기술, 그거는 맥루안이 쓰는 미디어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미디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그거는 라틴어 메디아에서 왔고 메디아는 도구,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데거 영향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맥루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는 기계파를 탔는데 그래서 데카르트가 근대의 새로운 혁명을 철학적인 혁명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현대에 와서 전자파를 탔다고 그래요. 전자파. 그러니까 현대는 바로 전자파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대를 앞서가면서 우리 시대에 이제 철학이 뭐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식의 서양 철학은 이 종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도 들어가고 인간의 육체, 유한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도 인간의 유한성이 매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가 바로 인간의 유한성에 눈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철학에서. 예,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흐름을 이제 간단히 보면은 고대와 중세에서는 철학의 핵심 개념이 실체와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실체의 시대라고 그러죠. 실체와 본질. 그냥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실체고 그 실체에는 그것을 무엇이겠끔 하는 그런 본질이 있다. 이거를 연구하는 게 철학이다. 라고. 그래서 인간도 그 많은 존재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대로 오면은 이제 실체와 본질이 이제는 주체와 객체로 바뀌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이 인간이 실체 중에 고대 중세에는 실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실체를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신이죠. 하느님이죠. 그래서 하느님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실체인 거예요,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실체는 하느님만이고 나머지는 파생된 의미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고중세에는 그런 식이죠. 실체와 본질이지만 본래적인 실체, 실체다운 실체는 하느님이고 나머지는 파생된 실체의 의무로서의 이제 실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오면은 주체와 객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실체 중에 인간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식하는 주체로서 모든 다른 것들은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인식의 객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주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식의 대상,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가 되면은 이제 하느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체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귀결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성당을 짓는데도 성당의 이 구조가 바로 그때의 존재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꼭대기에 여기는 하느님. 그럼 여기 신적인 존재, 여기 천사들.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광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물 자체, 고딕 건물 자체가 그런 존재론적인 위계 질서를 여기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세에는 이런 이제 사파가 있는데 이런 사파는 바로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고중세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 이제 사파인 거죠. 그런가 하면 현대는 이제 어떤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인간이 인식 주체로서 모든 대상을 구성한다,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문화권이 많은 게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유럽의 이제 지식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명, 지혜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자기네 것이 유일하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 문화권에는 자기네 문화권하고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 다른 문명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 문명, 문화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부 하위 것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유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갈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갈등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1세계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계가 이제 제2세계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런 전체주의하고 이제 맞부딪히게 되면서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생산 방식을 하는지 어떤 노동을 하는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더 나가서 포여바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그가 먹는 바 그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대면시 이스트 바스예요. 이스트. 그때 이스트는 독일 말에 이스트하고가 발음이 같아요. 근데 위에는 먹는다라는 거고 밑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놀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어멘시 이스트 바스에어 이스트. 그러니까 바스에어 이스트. 인간은 그가 무엇인 바 그로다. 만약에 그 이스트를 이렇게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가 존재하는 바로 그로다라고 하는 건데 위에 이거를 쓰는 것을 이제 포여바 하는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그가 먹는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의 본질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어쨌든 이제 19세기 후반부형은 바로 그런 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 그건 여태까지 아주 초론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이제 현대 와서는 이제 주체의 죽음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간의 유한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봤고 그 이성, 그거는 영혼, 정신 이런 것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헤겔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현상학. 인간을 정신으로 봤던 거죠. 유한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헤겔을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헤겔은 그야말로 무지무지하게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 지는 그 옆에 있는 계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궁전을 세워놨다는 건 헤겔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겔의 체계. 이성으로 만들어놓은 그 무지무지한 멋있는 체계. 그런데 지는 그 옆에 계집. 그 얘기는 뭐냐면 지는 그런데 유한한 존재라서 개처럼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뭐냐면 헤겔이 글쎄 나이가 60이었나 뭐 하여간 그 전후반에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을 관주하고 절대 정신의 이 흐름 뭐 이런 걸 다 체계로 잡은 사람이 별거 아닌 바이러스에서
의해서 죽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해서 개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키엘케고르는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죽음을 본 첫 번째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키엘케고르는 이제 데카르트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사유한다. 이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키엘케고르는 이제 막말로 웃기지 말아라 이거죠.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그거는 나는 죽는다다 이거죠. 나는 죽는다. 죽지 않는 사람 있나? 물어보라 이거죠. 가장 확실한 게 그건데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한다 이거예요. 피하.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의 관계 맺음이다 이거죠. 죽음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죽지 않는 자신을 계속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성이고 영혼이고 영원이고 정신이고 그런 거예요. 이러한 키에르케고르를 이어받은 게 하이데거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란 뭐냐? 철학이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어떠한 형태로 공간에 죽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철학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도망이라죠. 회피. 죽음에 대한 도망 속에서 이 현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현세는 의미가 없다. 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인간이 정신이 영원히 사는 저천당이다. 라고 해가서 끊임없이 이 세계가 아닌 저 세계를 상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고 본래적인 인간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한 일종의 자기기만 전술이에요. 예, 어쨌든 이제 하이데거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죽음으로 단죄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그래서 하이데거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기에는 충분히 늙어 있다. 죽으면은 순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의 확실성을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미 키엘케고르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확실성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잃어버리고 에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고 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죽음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죽을 꼴비를 넘겨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죽을 꼴비를 넘겨본 사람은 이게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확실성의 불확실성. 그런데 이게 또 확실하다 이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죽음의 확실성의 불확실성에 또 한 번 확실성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오묘한 거. 바로 이 유한성을 발견하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철학을 이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현대의 주체의 죽음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체의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그리고 모든 게 다 기호가 되고 매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기호가 되고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기호화해서 활용하는 온갖 광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도 매체의 시대에는 그냥 매체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체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처음엔 실체의 시대, 그 다음에 주체의 시대, 그 다음에 현재의 매체의 시대. 매체의 시대는 이제 모든 게 매체, 미디어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체의 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영체의 시대는 이제 벌써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은 이미 어떤 형태로 공간 보이지 않는 영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영체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문제가죠.
예, 이렇게 현대에 들어서서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통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간 경험의 지평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뿐일 수 있죠. 진리는 하나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뿐인 진리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 진리가 나한테 돌아서는 면, 나의 경험의 지평에 들어서는 그쪽 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이 진리는 하나뿐인지 모르지만 그 온전한 것의 진리를 인간은 그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자기한테 부딪혀오는 진리만을 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체의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진리가 유일한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학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성 이후,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경험한 진리, 배운 진리, 그것을 무조건 선포하려고 하는 계몽과 선교의 자세가 수그러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서양이 자기네 종교, 자기네 진리, 자기네 철학을, 자기네 문화를 앞세워서 다른 문화권을 계몽하고 선교하려는 그런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등한 차원에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체의 시대에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지어서 얘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절대적인 주체도 없고 절대적인 객체도 없고 모든 것들이 주체 객체가 다 섞여 있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그것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체와 객체는 이미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체 따로 객체 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이미 주체는 객체와 만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표현을 했죠. 데리다의 말을 빌려가지고 뭐 장거리 통화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바로 이런 주체와 객체 시대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현상이라는 개념. 그래서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라는 개념에서 이제 해석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라는 데서 이제 구조주의 철학이 나오고, 등등 20세기 후반, 21세기에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 뭐냐면은 그 현상은 우선 주체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주체와 객체가 만나는 이 만남의 지점을 포착한 거예요. 의미도 마찬가지죠. 의미도 대개의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지만 객체적인 사태 속에 그 의미 부여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만남 속에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 중에서 그 구조가 인간이 발견해내는 거지만 인간이 바로 객체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와서는 이렇게 이미 모든 것들이 주객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자체가 이미 그런 전제 속에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놓치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보완하면은, 제가 그러니까 첫 페이지 매체 시대와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지금까지 철학사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말하면서 정신, 의식, 영혼,
영원, 보편 등등 죽음 저편에 있는 것만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 동원한 자기 기만 전술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제 인간은 유한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죽음으로 단죄받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런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 뭐냐? 상상력은 이런 차원에서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상상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유한한 몸과 그를 둘러싼 시공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상태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발로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제가 왜 지금 여기서 이 매체의 시대를 끄집어드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끄집어드렸는지 이제 그 점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매체의 시대에서의 인간의 유한성,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상력. 자고로 철학에서 상상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해서 무시당했어요, 상상력은. 철학에서 계속 무시당했어요.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어서기 전까지는 상상력은 전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예를 들어서 감각, 그 다음에 지성, 이성, 이런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상력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상상해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편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경험의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상력을 무시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상상력이 중요한, 우리가 뭐 이미지 얘기를 할 때 이제 지금 좀 전에 좀 있으면 나오지만 기술적 상상력. 그러니까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 상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영상적 전환과 이제 시각적 인간. 영상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각적 인간, 촉각적 인간이 중요한, 인간에 있어서도 이 시각적, 촉각적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헤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접 사물과 관계한다고 믿는 이 직접성은 매개된 직접성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과 세계의 매개성이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매스미디어의 시대인 현대다. 영상적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헤겔은 바로 이렇게 이 집적성.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제가 이걸 들고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있는 물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험은 이거 그야말로 직접적인 거다. 그런데 헤겔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매개된 거다. 뭘로 매개가 됐냐? 우선 당장 언어로 매개가 된 거예요. 언어. 바로 그래서 이제 매체의 시대에 언어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트겐슈타인, 그 유명한 언어 분석 철학, 언어로의 전환을 시킨 위트겐슈타인의 말을 하나 끌어들이면,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철학은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철학은 파리병에 빠진 파리를 탈출시키는 거다. 파리병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거다. 여러분들 파리병 보신 적 있어요? 예전 파리병. 요즘은 없죠, 파리병이. 예전엔 파리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리병을 놓고 그 파리병이 이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먹을 걸 넣으면은 파리들이 그 먹을 것 때문에 거기 왔다가 위로 쏙 날리면은 이 파리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밑으로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그 출구를 못 쳐가지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어디 떨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은 거죠. 그게 파리병. 서양에서도 그런 식의 파리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리병에 갇힌 그 파리를 바깥으로 탈출시키는 게 철학이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은 그 파리병이 도대체 여기서 뭘 뜻하느냐 이거지요. 위트겐슈타인은 그게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창문이 커튼으로 닫혀 있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그때 이제 파리 한 마리가 이제
그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창문, 파리가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가려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이 그냥 보이니까 나가려다가 꽝 하고 부딪히잖아요. 유리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돌다가 또 나가려다가 꽝 하고 부딪혀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바깥에 있는 현실을 직접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언어라는 유리병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유리막이. 항상 우리는 그 언어라는 유리막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데 그 언어라는 유리막이 워낙 투명해가지고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간주했다. 이거 여태까지 철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은 바로 그 유리막 같은 그 투명한 그 언어를 분석하는 게 철학이다. 철학의 많은 문제는 실제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언어의 논리만 제대로 알았으면. 언어의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황당무계하게 그냥 이상한 상상력으로 뭐 이론에 상아탑을 쌓아가지고 그걸 형이상학이고 뭐 형이상하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 형이상학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언어의 논리를 알면은 해소된다.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법을 제대로 쓰지 않고 쓴 글들이기 때문에 언어의 문법을 제대로 알면은 그냥 저절로 해소가 된다라고. 예,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해겔이 얘기하는 이 직접성은 매개된 집적성이다라고 하는 여기가 현대로 오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언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언어는 워낙 투명해서 우리는 언어로 의해서 구성되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언어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이제 기술적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실은 미디어에 의해 안방으로 배달이 돼요. 우리는 바깥에 현실에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탁 키면은 오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딱 그걸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은 하나도 없죠. 다 지금 얘기했듯이 매개된 집적성인 거예요. 우리는 경험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이 경험한 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냥 믿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이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뉴스가 얼마나 쉬워요. 제발 그 가짜뉴스에 목숨은 걸지 말아야죠. 예, 어쨌든 이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렇게 온갖 매체,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인간의 행동도 그렇고 신체 동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영상, 텍스트, 음향하고 아우러져서 나는 누구인지라는 것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위트겐슈타인의 언어, 투명한 언어,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이제 기호 코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호 코드. 현대에 와서는 바로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 투명한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명한 유리를 만들기에 이제 기호이며 이제 코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00몇 년 전에 터키의 목욕탕을 가는 이 광고,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식의 이제 광고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에서 볼 수 있는 안희원도 다녀가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호, 거기에 이것이 쓰여지지 않은 어떤 다른 내용까지도 우리한테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투명한 유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투명한 유리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에서 산 문화 코드만이 통하는 거죠. 지금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 적십자사는 우리가 흔히
빨간 십자가, 적십자니까 빨간 십자가로 해가지고 그거는 세계에 공통된다라고 생각하는 할진 몰라도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다른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초승달이다 이거 초승달. 그리고 이것도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쪽에서는 기독교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이 적십자만이 된다라고 우겨댄다면은 지금과 같은 테러 반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로 이슬람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십자가가 아닌 이 초승달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코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서로 우리는 상호 소통하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초승달이 그러면 적십자 그 하는 행위를 그대로 다 그렇죠. 예. 거기는 국제 적신월사라고 그럽니다. 적신월사. 예,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유리가 투명한데 그 투명한 유리는 언어에 대한 이제 비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언어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 투명한 유리가 이제 몽땅 다 언어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기호, 코드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한 유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미 로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의사소통에서 언어의 주요 목적은 서로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한 오토 노이라트는 이제 말은 분리시키고 그림은 결합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그림 문자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 문자를 개발했으면서 이 사람이 한 게 바로 시각적 인간인 거예요. 시각적 인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해 못하면 현대에서 그 사람이 문맹인이다. 그 문맹인. 예전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인이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는 그림을 모르면 문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텍스트에서 몇 가지 썼는데 그 텍스트를 보죠. 예, 영상적인 시각, 영상적 전환의 시대, 바로 스펙터클 시대이죠. 이제 복합적인 매체가 인간의 자아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갖는 그런 지각의 상은 단순히 세계의 모사, 세계를 흉내내서 그려낸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일종의 묘사다. 어떤 형태로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된 제시다라고 하는 거.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조형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사회적, 문화적 관습들이 기호를 질서지는 규약, 즉 코드를 준비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오토 노이라트가 얘기가 나오고 그 노이라트로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을 보면요. 노이라트는 현대인이 대부분의 정보와 지식을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을 고려해 넣어 현대인을 시각적 인간이라고 규정한다. 20세기에는 새로운 저장 미디어와 전달 미디어로 인해 새로운 지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인 영상과 디자인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현대인은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인간이다. 광고, 계명 포스터, 극장, 사파, 신문, 잡지 등은 대중을 교육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요한 인간들은 읽어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는 쉽게 알아낸다. 이렇게 현대인은 지식과 일반 교양의 대부분을 사파, 도예, 사진, 영화를 통해 얻는다. 신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진을 더 많이 실는다. 여기에 한편에서는 시각적 시그널을 통해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표현을 통해 일하는 광고 산업이 등장한다. 전시회나 박물관은 전적으로 이러한 전시 산업의 자식들이다. 이런 이야기 바탕에서 이제 유명한 발토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상 문화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이 시각적 인간으로서 영상을 읽어내지 못하면 문맹자로 취급될 것이다 라고. 이제 문자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진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미래의 문맹자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 영상적 전환이 일어난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림에 사진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의 문명자로 존재할 것이다.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맥루하는 발터벤야의 때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전자미디어의 침투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형적이고 시각적인 형태에서 포괄적이고 촉각적인 형태로 이행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맥루한의 유명한 말입니다. 2500년 동안 서유럽 세계의 철학자들은 진료와 형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기술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료와 형상 또는 플라톤식으로 보면 이데아라고 하면서 거기서 기술이 그 모든 것을 바탕에 놓고 있는 걸 모르고 기술은 배제했다라고 하죠. 플라톤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세계에는 기술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심리적 변화를 다루고 있는 이렇다 할 만한 이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의식의 변천이 고대에서부터 여러 번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라져 왔는데 그 달라져 온 그 밑바탕에는 뭐 세계관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바뀌어서 그래요. 기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인간의 세계관도 달라지고 인간관도 달라지고 그랬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때 미디어로서의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 상상력의 기술적 종합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맥루한, 미국에 맥루한이 있다고 한다면 유럽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플루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플루서인데 이걸 그 다음 거를 먼저 보면요. 이제 빌렘 플루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의 맥루한이라고 하는 하고 이름이 통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중요한 미디어학자 두 사람을 두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미국에서 활약한 마샬 맥루한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활약한 사람은 빌렘 플루서예요. 이 사람은 유대계 학자로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나서 독일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브라질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브라질로 도망가서 학교에는 다니지 못하고 그야말로 온갖 일을 하면서 독학을 해서 이제 브라질에서 미디어 관련 교수가 돼요. 그 정도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브라질에서 또 이게 정권이 불안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또 사람들 탄압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프랑스로 도망을 가요. 글로 이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이민 철학자인 셈이죠. 그래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하고 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미디어 관련해서 많은 글을 발표하고 강연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정교수는 못 되고 이렇게 강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 글이 아주 대단한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 대단한 글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커뮤니콜로기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코드를 통해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부제가 달렸는데 여기 커뮤니콜로기라고 해서 이 사람은 말을 하나 만든 거예요. 미국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그런데 이 사람은 커뮤니콜로기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바로 그냥 콜로기로 나가는 거예요. 커뮤니콜로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완전히 미국계의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양반은 아주 그렇게 주장할 정도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체의 시대에 제일 철학은 뭐였냐? 신학이었어요. 신학. 모든 이 존재자의 위계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최고의 존재자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제일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체의 시대에 오면 뭐가 제일 철학이냐? 인식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식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 제일 철학인 거예요. 인식론이.
그래서 그 당시에 칸트도 그렇고 흉, 로크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전부 인간의 지성에 관해서, 뭐 인간의 이해에 관해서, 뭐 이런 걸 다 인식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바로 그럼 이제 현대에 와서 현대 미디어 시대의 제일 철학은 뭐냐? 제일 철학은 바로 커뮤니콜로기다 라고 주장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콜로기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가 뭐냐? 그걸 이제 커뮤니케메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미국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설렁설렁 이제 사회학적 뭐 그런 식의 언어적인 소통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문화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뭔지라고 하는 물음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의 혁명.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 그러니까 The Revolution Their Builder. 이 빌더가 여기서는 그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종합 형상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 종합 그림이라는 그런 거예요. 형상을 그림이라고 하면은 말이 이상하고 오해를 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의 미디어 관련 책들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미디어가 큰 의미를 가질 때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면 말하기와 알파벳을 통한 글쓰기를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이것은 코드의 혁명이며 관계 방식의 혁명으로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라고. 그러니까 말하기와 알파벳을 통한 글쓰기 이것을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제 말 안 하고도 살 수가 있는 세계가 됐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코드의 혁명이라고 그러고 관계 방식의 혁명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역사의 종말이다. 이거 역사의 종말. 인간이 이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다양한 형상들, 그림들, 그게 이제 종합적 형상들인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니 뭐니 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글자는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영상으로 보려고 그러잖아요.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이게 바로 이제 코드의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코드가 존재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로서 철학을 할 수 없고 말로서 철학해서도 안 된다. 말은 이제 더 이상 형상적인 표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까 봤죠? 오토 노이라트가 언어는 분리시키고 그림은 결합시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더 이상, 말은 이제 더 이상 형상적인 표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 종합적인 형상력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맥루안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고요. 예,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미디어 관련된 거를 조금 보완을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 올라가면서 인류 역사의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를 보면은 예전에는 무당이, 소위 말하는 무당이 왕이며, 그, 신의 사절이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당군이 그런 당그레라고 해서 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런 거는 그 제의가 움직이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4차원적인 거죠. 3차원은 이런 게 3차원인 건데 여기에 움직임까지 그 시간적인 차원까지 들어가면은 그것이 4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재래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각으로 나오면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조각을 통해서 많은 것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개된 게 있는데, 그게 뭐 손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비너스 상이래요. 그게 뭐 만년 전인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초월적인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지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3차원적인, 그거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건데, 그거는 만여 년 전에 또는 그 이상에. 그 다음에 2차원은 뭐예요? 벽화가 2차원인 거잖아요.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이 2차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이 발견돼 가지고 글로서 인간의 역사를 쓰고 시와 문화를 쓰고 철학적인 산문을 쓰고 하는 그런 1차원의 시대. 이것을 이제 선형적이라고 그러죠. 선형적.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글의 발견. 글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1차원이 되는 거예요. 1차원은 이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줄을 세워야 돼요. 여기는 시간 의식이 있고 역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발견되면서 이제 역사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이제 글이 발견되면서 역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시대가. 그래서 이 절정이 인쇄문화 시대의 그 절정이 되는 거예요. 이 글에 가지고 있는 절정이. 그런데 이제 바로 전자문화의 시대. 전자문화의 시대, 이러한 선한 기술적인 종합형상, 그거는 뭐냐면은 0차원인 거예요. 0차원.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0차원이 이제 다 거슬러서 1차원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도 다 이 0차원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종합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그 점, 비트 이런 거 가지고 4차원을 형상을 하잖아요. 이게 기술적 형상이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문명적인 전환이 바로 현대 미디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플루션은 그런 이러한 기술적 상상력, 그리고 다스 테크노 이마지네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체코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그 학문적인 연구는 다 독일어로 해요. 그래서 어려서 그렇게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독일어는 계속 나중에 글을 발표한 것도 전부 독일어로 썼어요. 그래서 용어들도 다 독일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 상상력에는 두 가지 손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기술적인 손이 있고 하나는 철학적인 손이 있고, 이거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기술적 상상력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철학이 관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형상, 이 기술적인 그림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구가 만들고, 기술의 형상의 코드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 형상은 이제 정통적인 형상과 구별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림이 그 전에 여기서 얘기했다는 2차원의 벽화라든가 그 다음에 화가가 그리는 그런 그림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루션은 이제 기술적 형상, 기술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적 상상력은 새로운 상상력이며 이것은 문화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술과 컴퓨터로 인해 가능해진 프로그래머화하는 상상력은 새로운 코드와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기, 소위 말하는 디지털 사진기를 얘기를 듣죠. 이 사진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달 형태의 모사 속에서 세계를 이렇게 점의 분호로, 이 모든 점으로 해체해버리고 점의 분호로 해체하고, 그리고 나서 사진술을 통해 세계를 다시 하나의 형상으로 조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으로 해체해서 점으로 또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종합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이런 처리된 데이터이다 이거죠. 세계는 점, 여백 코드에 의해 처리된다. 사진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비선형적 사유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선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글자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줄 따라서 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술적 형상은 그 줄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비선형적 사유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루서는 기술적 텔레매틱스 사회, 우리의 사회를 바로 기술적 텔레매틱스, 이제 기술이 기반이 돼서 모든 것들이 이게 통신과 관련되잖아요. 그런 통신 종합적인 그런 매틱스 사회의 기술적인 손과 철학적인 손이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기술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종합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적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알파벳 이후에 비선형적 미디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벳 이후. 이제는 알파벳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알파벳 이후에 비선형적, 선형적인 것이 아닌 비선형적 미디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본 거예요. 인간에게는 기술적 손 외에도 철학적인 손이 있음을 상기하여 다른 문화 전통에는 어떤 다른 상상력이 전개되어 왔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 상상력 외에 철학적인 철학적인 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제 우리한테 있었던 철학적인 손이 뭐였느냐. 그 철학적인 손 속에 우리의 한국적인 상상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상력을 한국인의 인간관에서 제가 얘기하는 사회존재의 인간관에서 그 상상력의 근원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반부로 넘어가서 한국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